윤석열 대통령은 플랜 B가 있었습니다. 계엄 실패하면 탄핵인데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원하는 만큼 윤 대통령도 마지못해 받아주는 척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윤 대통령은 그것을 원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잦은 조기 하야 대신에 탄핵 소추를 원하는 것은 탄핵 심판이 자신에게 법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것이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도 확정될 것이고요. 그 때문에 그동안 탄핵 소추안 부결에 화가 난 민주당에게는 탄핵 소추 가결이 되어도 마냥 반가운 소식이 되겠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내란죄 혐의로 탄핵되면 이제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러나 적잖은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탄핵 소추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리적 다툼에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의 심리 가능성 문제입니다. 탄핵 소추 의결되면 못하나요?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 헌재 재판관은 고작 6명이라 이 중 1명만 반대해도 탄핵 결정을 못하는데 말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심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탄핵 심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헌재 재판관을 6명 상태로 방치한 건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공석 상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부터 2개월 넘게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탄핵 추진을 서두르는 민주당의 태도는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헌재 심리정족수 7명 조항은 다행히 헌재가 스스로 효력정지시켜서 6명이라도 심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안을 6인 체제에서 결정하는 것은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론 재판관 만장일치 아닌 한 탄핵이나 위헌 등 유의미한 결정을 사실상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헌재는 사실상 개점 위협 상태이거나 아니면 위헌 탄핵 청구 인용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은 탄핵 소추가 통과되면 이제야 부랴부랴 민주당 목 헌재 재판관을 추천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거쳐야 해서 탄핵 표결 전 재판관 임명은 물리적으로 불가합니다. 설령 탄핵 소추 이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한계로 현상 유지만 하지 새로운 공직자 임명은 못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 대행의 박한철 헌재 소장 후임 임명을 반대한 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례에 따르자면 피의자로 고발되어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것이고 안 해도 민주당의 전례를 따른 것이므로 아무 부담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수 우위인 현행 재판관 구성상 탄핵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아니면 의견 불일치로 결정을 못한 채 시간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 공백이 마냥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온전히 민주당 몫이 될 것입니다. 즉 탄핵 소추가 안 돼도 문제지만 돼도 문제란 말입니다. 이를 돌파하려면 대통령의 즉각하야 밖엔 답이 없는데 윤 대통령은 그냥 버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버티는 데에 제일 이골란 사람이 누구인가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사법고시도 될 때까지 9년을 버텼겠다. 검사 되어서도 끝까지 버텨.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대통령까지 된 사람 아니냐는 말입니다. 게임의 룰이 버티기가 되면 누구보다 이길 자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일 것입니다. 반면에 조국은 이달 12일 대법원 선고이고 이재명도 선거법 처리 시한인 6개월이 한계라서 이들에겐 버틸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건 간에 대통령에겐 플랜 B가 이미 섰고 대통령은 김건희와 함께 용산 안방에서 일도 안 하고 혹은 못하고
술 마시며 달력만 쳐다볼 것입니다. 한편 헌재에서 가장 큰 법리적 쟁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을 폭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인호 헌법학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 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학성 전 헌법학회 회장은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계엄 선포와 해제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의견입니다. 심평 헌법학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024년 7월 1일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행한 행위는 절대적 면책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향후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대통령과 국회가 각자의 헌법적 권한을 극한으로 행사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교수는 이를 헌법의 위기가 아닌 정치 투쟁의 상황이라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거대 야당은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소추와 주요 기관의 예산 전액 삭감을 시도했고 이에 대응하여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권한 행사의 위헌성 확인은 그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엄 선포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이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를 의결정 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라고 선언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이를 안건 부결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법리 검토와 정치적 대화를 통한 해결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책임있게 행사하면서 개헌을 비롯한 전국 수습에 나서야 하고 국회는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혼란을 수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모든 것이 안 되고 탄핵 절차만 남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현행 헌법 체계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계엄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표현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헌법 개정 시에는 계엄 선포의 요건과 한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 균형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행정부를 압박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양 기관 간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재판관 임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후임자 선출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 사건의 심리 정족수와 의결정 족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은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촛불 시위라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있었고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탄핵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와는 상황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으나 그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사태가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치적 갈등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거리의 정치로 회귀할 것인지가 도전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우리 정치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통치행위 논쟁을 더욱 깊이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어느 선까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과 절제된 지혜입니다. 계엄과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당장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가 한 걸음 물러서서 냉정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정 질서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